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어, 보강을 할 이우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거 때문에 수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수업에 했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씨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수업 개요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데이터의 전처리와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기초 이론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사이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인 여러 가지들을 배울 예정이며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은 기초 통계, 파이썬 기초,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와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통계적으로 뭐 어떤 것이 유의한지 유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기초 통계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은 사실 파이썬을 처음부터 다루기는 다룹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루긴 다루지만 아예 여러분들이 코딩을 처음 하거나 한 학생들은 이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은 이 수업보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인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냥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수업들을 들은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적분, 그리고 약간의 선형대수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 할 때 미적분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선형대수적인 관점도 제가 중간에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적분은 미분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앞에 첫 네 주 같은 경우는 파이썬 관련된 기초 문법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아니라 나는 뭐 C 해봤다, 뭐 R을 해봤다, 아니면은 뭐 자바를 해봤다. 그런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들을 첫 한 네 주 동안 진행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관련된 알고리즘들 하나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게 이론 강의 한 번 하고 실습 강의 한 번 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뭐 컴퓨터실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컴퓨터실에서 하지 않지만 뭐 그때도 여러분들이 뭐 가져올 수 있으면은 노트북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관련 자료는 제가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그때그때 같이 돌려보면서 코드를 돌려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마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F를 받는 조건은 지난번에 제가 첫 수업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결석, 그리고 표절, 그리고 미응시, 미제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자비 없이 바로 F를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housing.csv라는 이런 지금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어떤 보스턴에 있는 집값과 관련된 데이터로서 그 집의 위치와 뭐 룸이 몇 개 있는지, 베드룸이 뭐 얼마나 크기인 건지, 그 집의 크기와 해서 이 집이 얼마인지 이것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데이터의 롱지투드, 라티투드 뭐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하우싱 이 집의 가격은 어떻게 분포되는지 하우싱의 미디언 에이지 그 뭐 에이지는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집값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이후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SVM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X와 파란색 동그라미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는 모델들을 구축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true, false로 분류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런 것들을 또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좀 강의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간단히 굉장히 빨리 OT로 말을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 조금 더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어떤 것을 배우는 건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얘네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있는 분야인데 굉장히 훨씬 더 큰 분야로서 이 AI,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며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는 조금 더 넓게 단순히 이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뭐 구축하고 해석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마케팅 팀에 있는데 뭐 우리 마케팅 팀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트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데 편의점을 우리 동네에 어떤 위치에 놔야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쪽에 놨을 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컬렉트한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오면은 걔네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꼭 바꿔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린 데이터셋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explanatory data analysis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 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데이터로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시각화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편의점의 이 지역마다의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가 뭐 시각화하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이 매출이 제일 높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어디로 놨을 때 가장 수익이 극대화될지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사용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파악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딥러닝은 그런 머신러닝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조금 더 넓은 범위고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사실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1950년대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퍼셉트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X가 지금 데이터인데 X라는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X에다가 W라는 이런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어떤 세타라는 임계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설명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X1이 뭐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 X2가 뭐 국어 성적이라고 했을 때 뭐 W1이 2대 1. 그래서 수학과 국어를 가중치를 2대 1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50점을 넘으면은 동국대학교 입시에 합격을 한다. 이런 모델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2차원적인 형태로 아니면은 선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태초에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데이터에다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걔를 선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이렇게 막 분리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진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퍼셉트론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선형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선형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점들을 첫 번째 이렇게 흰색 점과 까만색 점을 이런 형태로는 바로 분리할 수가 있지만 얘도 분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네 둘이 선형으로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했지만 얘네들 이렇게 한 번에 직선을 그어서는 얘네들을 선형으로는 분리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을 분리했을 때 이거를 선 하나만으로, 직선 하나만으로는 분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두 개를 그어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하자라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이렇게 비선형적인 형태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한 1970년대에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얘네들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뭐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인풋 레이어에서 인풋 1이 학생들의 뭐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그리고 과학 성적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럼 이 네 가지 점수에 관련해서 아까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2대 1로 가중치를 줬었죠. 그런 것처럼 가중치를 적절하게 줘가지고 네, 가중치를 준 애들을 첫 번째 하나를 만들고 가중치를 막 줘서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을 계산하고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모르는 세 번째 값을 계산하고 가중치를 알아서 우리가 모르는 값을 또 만들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라고 우리가 이거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일단 중간에 어떤 값들을 미리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세타 어떤 특정 값이 넘는지 안 넘는지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기준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가중치를 곱해서 넘어가면은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어, 뭐 수학, 영어, 과학 이 네 가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 이를 가지고 동국대학교 뭐 얘가 500점 이상이면 동국대학교 합격, 500점보다 미만이면 동국대학교 불합격 이런 형태로 만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층으로 모든 것을 쌓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모든 점들을 다 분류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대 수학 대 영어 대 과학 이 네 개의 각각의 가중치를 얼마나 줘야 할지, 얼마나 둬야지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는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 학습시킨다는 말이 이 가중치를 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시킬까와 관련된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AI 윈터라고 해서 AI가 잘 안 되는 AI 이 인공신경망 관련 연구가 굉장히 안 되는 이런 특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구할 방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체인 룰이라고 하는 합성함수의 미분과 같은 형태로 이것을 구해가지고 각각의 가장 적절한 웨이트를 구하는, 가장 적절한 가중치를 구하는 국어 대 수학 대 영어 대 과학 이 네 개의 가중치를 구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거를 통하면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알고리즘들의 기본 틀들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다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됐죠.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틀도 만들어줬고 이 틀의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찾는 이 방법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당시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고 또 데이터도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아는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랑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연구가 1990년대에는 다른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SVM이라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보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분류한다고 쳤을 때 날개가 있는지, 날 수 있는지, 지느러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런 디시전 트리 하는 의사결정 트리라는 이런 모형도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파란색 점과 초록색 점을 가장 넓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평면을 찾는 이런 알고리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데이터에 굉장히 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에는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진행할 거는 이렇게 한 1990년대, 00년대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번 수업에선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뉴럴 네트워크도 네, 두 개를 아마 많이 이 수업에서는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런 거를 많이 쓰냐? 당연히 많이 씁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소규모 데이터나 아니면 누메리컬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대회 같은 게 열리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정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모델인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09년에 이미지넷 데이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어떤 페이페이리라는 어떤 교수님이 중국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표범 사진을 찍고 얘네들을 폴더로 저장한 거예요. 표범 사진은 표범이라는 폴더에 그러니까 폴더가 라벨이라고 합니다. 걔의 성질을 걔가 어떤 것에 속하는지 클래스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얘는 지금 뭐 그릴, 얘는 체리, 얘는 머쉬룸 사진을 찍고 걔네들을 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엄청 많아요. 1600만 개인가 그렇고 뭐 클래스는 1000개.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분류하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챌린지인데 그래서 이 대회에 우승하면 돈도 주고 돈을 아마 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명예도 얻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1910년, 1911년, 2010년, 2011년에는 사람이 일일이 피처를 잡아줘서 일일이 컴퓨터한테 어떻게 할지 알려줘가지고 하는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인공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나온 모델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계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 이때부터 우리는 컴퓨터한테 그냥 단순히 이 첫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 얘는 레오파드고 레는 마다가스카 캣 이런 것들을 인풋과 아웃풋만 줘서 그 둘과의 인과관계 그 둘 간의 그런 메커니즘들을 알아서 컴퓨터가 학습하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2015년에는 에러율 이게 에러율입니다. 그러니까 28%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6% 틀렸고 2015년에는 3.5%밖에 안 틀리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까 했던 그런 인공신경만들 막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쌓아가지고 만들어서 네, 만들었습니다. 이 3.5%가 왜 대단한 거냐면 일반적인 인간이 얘네들을 가지고 분류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봐도 얘가 뭐 레오파든지 제규어인지 치타인지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이 애를 보고 물론 이런 동물을 저는 본 적은 있지만 얘가 마다가스카 캣인지 뭐 스파이더 몽키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한 5%는 틀리는데 얘는 3.5% 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인식을 더 잘한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얘네들 아까 1990년대 이후에 얘네들은 연구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활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보냐면 가장 큰 건 하드웨어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많이 개선이 되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컴퓨터가 뭐 100기가다 이러면은 와 정말 100기가 언제 다 쓰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컴퓨터 몇 테라는 기본이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뭐 512, 256기가 이런 세상이 금방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빨리 개선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GPU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래픽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가지고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데이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증가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복잡한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댓글을 단다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말 인터넷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걔네들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걔네들을 활용해서 모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진들이 계속 연구해서 더 많은 좋은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러면은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뭐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절대 인간이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컴퓨터는 연산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바둑. 얘를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직전에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 같은 인공지능 연구 제가 이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 같은 연구자만 하더라도 알파고가 이길 것을 많은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어요. 다 그냥 이세돌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죠.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물론 한 번은 이세돌이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얼굴 생성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얼굴 같은 것도 생성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나오고 있고 뭐 얼굴 인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이제는 뭐냐 카메라만 쫙 비추면은 여러분들이 아 누구가 출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이제 곧 올 것 같고 뭐 자율주행 너무 당연하죠. 요즘에는 정말 웬만한 차이는 반자율주행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아까 인공신경망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암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을 준 다음에 어떤 부분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도 나왔고 뭐 번역도 뭐 요즘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죠. 여러분들도 구글 번역 써보면은 정말 웬만한 경우에는 제 생각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챗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글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봇도 많이 생겼고, 뭐 음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얼굴 생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런 딥러닝은 이번 수업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더 기초가 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번에는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머신러닝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뭔 차이가 있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우리가 인풋과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식 트레이딩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할 때 뭐 얼마면 사, 얼마면 팔아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코딩을 만들어서 인풋을 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었다면은 머신러닝은 우리가 인풋을 주고 아웃풋만 주면은 이랬을 때 내가 샀을 때 얼마 됐다 이런 뭐 주식 데이터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가 자동적으로 학습을 해서 가장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자체를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약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배울 거면 아까 봤던 뭐 SVM, decision tree, 뭐 KNN, K-means 그래서 얘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을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수학적인 이론 배경이 굉장히 많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도 이런 점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다룰 거고 쉽게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며 그리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처음 듣는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한 테스트, 아까처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조금 다루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예요.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비주얼리제이션, 뭐 DT, RF 뭐 이런 애들 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니까 이번 학기에는 이런 거를 공부한다 이렇게 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강 여기까지 하겠고, 네, 다음에는 네, 수업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